다음 날 아침 줄리 양은 5시에 일어났다. 레날 부인이 안다면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는 부인의 생각 따위는 전혀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의무, 더구나 영웅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넘쳐 흘렀다. 그는 쇠를 잠근 채 방 안에 들어박혀서 새로운 기쁨으로 숭배하는 영웅의 무공담을 읽었다. 점심을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도 그는 나폴레옹 군의 정황 보고서를 읽느라고 전날 밤의 승리조차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살롱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가볍게 중얼거렸다.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그가 기대했던 정이 담뿍 넘쳐 흐르는 부인의 눈초리 대신 줄리 양은 레날 씨의 험악한 얼굴을 발견했다. 2시간 전에 베르에르에서 돌아온 시장은 오전 중에 줄곧 아이들을 내팽겨쳐준 줄리 양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화를 내고 더구나 그 화풀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할 때의 이 거만한 사나이의 몰골만큼 추악한 것은 없었다. 가시돋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레날 부인의 가슴을 찔렀다. 줄리 양은 아침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눈앞에 펼쳐진 웅대한 사건에 마음을 뺏겨 아직도 깊은 도치경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레날 씨가 퍼붓는 가시돋친 말조차도 거의 흘려들었을 정도였다. 드디어 그는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 대답하는 말투는 베르에르 시장보다 훨씬 둔감한 사람일지라도 화를 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시장은 당장에 줄리 양을 내쫓으면서 한마디 퍼부을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평상시의 격언을 생각하면서 화를 가라앉혔다. 이었고 시장은 생각을 고쳤다. 이 분나기 놈, 우리 집에서 약간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발르노의 집에 발탁될지도 모르고 엘리자와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이든 마음속으로 나를 바보라고 비웃겠지. 이렇듯 현명한 반성을 해보았지만 역시 레날 씨의 불안은 한무더기의 더러운 욕설이 돼서 폭발되고 말았다. 그 욕설을 듣는 동안 줄리 양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레날 부인은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점심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부인은 산보를 하고 싶으니 팔을 붙들게 해달라고 줄리 양에게 부탁했다. 부인은 정답게 그에게 몸을 기대왔다. 레날 부인이 무슨 말을 하든 줄리 양은 나지막하게 이렇게만 대답했다. 부자들이란 모조리 저 모양입니다. 레날 씨는 두 사람의 바로 곁에서 걷고 있었다.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 것이 줄리 양의 분노를 점점 돋구어 주었다. 문득 레날 부인이 남의 눈에 두드러질 만큼 자기 팔에 기대고 있는 것을 깨닫자 그 동작에 견딜 수 없어져서 힘차게 부인을 떠밀며 팔을 빼냈다. 다행하게도 이 두 번째의 무례는 레날 씨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것을 목격한 것은 데르빌로 부인뿐이었다. 레날 부인은 눈물이 글썽했다. 그때 레날 씨는 함부로 울타리를 넘어 과수원 한 모퉁이를 가로지르려던 시골 소녀에게 돌을 던지며 쫓기 시작했다. 데르빌로 부인이 틈을 주지 않고 입을 열었다. 줄리 양 씨, 제발 참아주세요. 누구나 기분이 언짢을 때는
그런 법이에요. 줄리앙은 한없이 모멸에 찬 눈길로 싸늘하게 데르빌러 부인을 쏘아보았다. 줄리앙의 눈초리에 데르빌러 부인은 놀랐지만 만약 그녀가 그 눈초리의 참다운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더욱 더 놀랐으리라. 그러나 그 눈초리에서 무섭기 짝이 없는 복수의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필경 그러한 굴욕의 순간이 로베스피에르처럼 잔인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것이다. 줄리앙 씨의 성질이 어쩌면 저렇게 거칠지 무서워지는군 하고 데르빌러 부인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화를 낼 만도 하지 뭐. 레날 부인이 대답했다. 그 사람 덕분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인데 하루아침쯤 아이들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단해. 정말 사나이들이란 성미가 급해. 레날 부인은 난생 처음으로 무엇인가 남편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부자들에 대한 줄리앙의 극단적인 정오는 금방 폭발하고 말 것만 같은 기세였다. 다행스럽게도 레날 씨는 정원사를 불러 둘이서 과수원을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가시 등굴로 막는 작업을 시작했다. 산보가 계속되는 동안 줄리앙은 끊임없이 너그러운 말을 들었으나 그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레날 씨가 사라져 버리기가 무섭게 두 부인은 좌우에서 지쳤다면서 그와 팔짱을 꼈다. 극도의 근심 때문에 뺨을 빨갛게 물들이고 곤혹의 표정을 띠고 있는 두 부인 사이에 끼인 줄리앙의 거만스럽고 창백한 안색 그리고 침울하고도 결연한 표정은 두 사람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여자들을 경멸했고 모든 부드러운 감정을 경멸했다. 뭐야, 그는 생각했다. 내가 학교를 마치려면 1년에 500프랑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아, 그 돈도 없단 말인가? 그 돈만 있어도 이런 여자 따위 상대도 안 할 텐데. 이런 거칠은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절한 말조차 제대로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가끔 귀 속으로 파고드는 말도 모두 무의미하고 바보스럽고 무기력하고 요컨대 계집애 같은 말투만 같아서 불육해하기 짝이 없었다.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얘기를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대화의 활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동안에 레날 부인이 불쑥 말했다. 남편이 베르에르에서 돌아온 것은 소작인에게서 옥수수대를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지방에서는 침대에 까는 매트리스에 옥수수대를 집어넣는다. 부인은 얘기를 계속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이리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원사와 하인들을 데리고 매트리스 속을 바꿔 넣을 테니까요. 아침 나절에 2층의 침대를 모조리 바꿔 넣었으니까 이제는 3층 것을 바꿀 거예요. 줄리앙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야릇한 표정으로 레날 부인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하여 부인을 저쪽으로 끌어냈다. 데르빌러 부인은 그들만이 가게 내버려 두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줄리앙은 레날 부인에게 말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부인뿐입니다. 부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인은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으니까요. 고백하겠습니다만 나는 초상화를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침대의 매트리스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번엔 내날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지금 제 방에 출입하실 수 있는 사람은 부인뿐입니다. 시치미를 떼시고 창문에서 제일 가까운 침대 구석에 손을 넣어봐 주십시오. 검고 매끈매끈한 마분지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초상화가 들어있나요? 레날 부인은 겨우 몸을 버티며 말했다. 줄리앙은 부인의 풀죽은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말했다.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그 초상화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요? 꺼져드는 듯한 목소리로 부인은 되풀이했다. 그러나 재산을 내세우고 금전상의 이득밖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들 틈에서 자라났다고는 할망정 사랑은 이미 부인의 가슴 속에 고결한 아량을 심어주고 있었다. 무참할리만큼 마음에 충격을 입었으면서도 레날 부인은 순수하게 헌신적인 태도로 부탁받은 일을 어김없이 완수하기 위한 요령을 줄리앙에게 묻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의 곁을 떠나면서 다짐을 두었다. 저 조그맣고 동그란 상자란 말이죠. 검은 마분지로 만든 것으로서 매끄럽고. 예, 부인님. 대답하는 줄리앙의 얼굴에는 위험을 눈앞에 둔 인간이 짓는 긴장된 표정이 떠올랐다. 3층으로 올라가는 부인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창백했다. 불쌍하게도 그녀는 자기가 병이 난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줄리앙을 위해 힘이 돼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솟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상자를 빼내야지. 걸음을 재촉하면서 부인은 다짐했다. 하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마침 줄리앙의 방에서 들려왔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아이들의 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매트 속으로 손을 너무 힘있게 쑤셔 넣었으므로 손가락의 살갗이 벗겨졌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조그만 아픔에도 민감한 성질인데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마분지 상자의 매끄러운 감촉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자를 쥐고 사라졌다. 남편에게 들킬 걱정이 사라지자 그 상자로 인해서 솟아오르는 두려운 상상 때문에 정말로 정신이 아득해질 것만 같았다. 역시 줄리앙에겐 연인이 있어 이 상자 속에는 그 애인의 초상화가 들어있을 거야. 이 방에 딸린 엉접실 의자에 앉은 레날 부인은 질투가 안겨다 주는 온갖 고통에 괴롭힘을 당했다. 이때에도 세상 일에 어두운 것이 퍽 도움이 됐다. 놀람 때문에 고통이 훨씬 덜어진 것이다. 줄리앙은 나타나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 없이 상자를 가로채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자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다. 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지친 듯이 보였다. 방금 벗어난 위험을 그는 너무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나폴레옹의 조상, 항상 찬탈자를 몹시 증오하는 말투만을 쓰는 사나이가 그런 것을 감춰둔 줄 안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레날 씨에게 들키면 큰일이지. 열렬한 왕당파인데다가 그처럼 화가 나 있는 판인데, 그리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초상화 뒤의 하얀 마분지 위에는 내 손으로 두세 줄 써 넣었단 말이야. 그것을 읽으면 내가 보통 이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금방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토로가 하나하나 날짜까지 일일이 들어있단 말이야. 엊그제 것도 있거든. 내 명성은 당장 떨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멸돼 버릴 뻔했다. 상자가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줄리앙은 계속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명성이야말로 나의 전 재산이 아닌가. 명성의 힘으로 살아갈 도리밖에는 없다. 아, 이 무슨 삶이란 말인가. 1시간가량 지나자 피로와 자기 연민의 감정 때문에 그는 감상적이 되어버렸다. 레날 부인을 마주 대하자 그녀의 손을 잡고 전에 없던 진실된 마음으로 키스를 했다. 부인은 너무나 기뻐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거의 그와 동시에 질투의 분노가 치솟아 줄리앙을 밀쳐냈다. 조금 전에 막 자존심을 상한 줄리앙은 순간 멍청해지고 말았다. 레날 부인 역시 한낱 부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멸시하듯이 그녀의 손을 놓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는 생각에 잠기면서 마당을 거닐었는 데 이었고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내처럼 유유히 산보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지조차 않는다. 이래 가지고는 레날 씨의 잔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대꾸 한마디 못하게 되고 만다. 그는 아이들의 방을 향해서 달려갔다. 평소에 특히 귀여워해주는 막내의 어릿광이 거의 쑤시는 것 같은 가슴의 아픔을 어느 정도 부드럽혀 줬다. 이 아이는 아직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자 이렇듯이 고통이 사그라지는 것은 자기의 소심함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어제 산 어린 사냥개를 귀여워하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